최근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돌볼 의료진은 부족하고요. 또 치료제 수급난까지 의료 현장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은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현 상황도 좀 진단받고 문제 해결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코로나 방송 4년 전에 했을 때가 감회가 새롭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코로나 홍보 방송 뭐 이런 걸 했는데 예. 갑자기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예. 제가 얘기하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국회 임기 마치셔고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까? 지금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서 네. 환자 즐겁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든지 의료 전문가로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환자를 직접 봐야지 그렇죠. 그만큼의 또 파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지난 4년간의 의료 정책 입안했던 것들을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입법 발의를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구현하는데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지금 최근에 좀 심각해진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7월, 8월 해서 지금 입원 환자도 거의 10배수로 늘게 됐고 특히 더욱 걱정인 것은 우리 지금 의료 대란이 6개월째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교수들이 의대 교수들이 번아웃이 된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이분들만 계속 일을 하시다 보니까 번아웃 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실제로 병원을 가는 것도 두렵고 맞습니다. 아플까 봐 걱정되고 정말 아플 때는 입원도 안 되고 치료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이게 여당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이렇게 가기 정말 갈 줄 몰랐고 1년 넘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참 해결 방안이 묘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먼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코로나19 치료 중인데 상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퇴원 뭐 곧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 우리 목요일 예. 정도에 그 보고가 됐어요. 코로나 양성 받고 입원 치료 받겠다. 그래서 보통은 코로나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워낙에 전당대회 오래 하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일 그렇겠죠, 거예요. 아마도. 예. 그렇기 때문에 입원하시면서 침상 안전하시면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목금토일월 목금토일월 예. 5일이네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는 퇴원할 즈음이 됐고 지금 의료대란 플러스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간담회를 한다고 오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컴백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복귀를 하실 것이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 수급 부분 이 부분을 좀 우려하기도 하더라고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부가 예측을 조금 잘못했죠. 그러면서 치료제 대란이 일어났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가 왔어요. 모든 의료진한테 우리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지금 품절 상태니까 처방 못한다 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받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자로 17만 명 분의 치료제를 정부가 확보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이제는 약국에서 이제 유통이 조금 수급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치료제 처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보통 65세 이상의 그런 고령자들은 무조건 치료제를 복용을 해야 그래도 중증도를 막을 수 있고 폐렴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나 치료제 못 먹어서 더 치료 안 되고 있고 힘들고 피로하고 계속 코로나 오래 되는 것 같다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진료실에도 찾아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제도 확보가 됐으니까 이번 주쯤 지나면 코로나 확산세가 좀 누그러질 수 있습니까?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시뮬레이션에서는 8월 마지막 주에 35만 명 찍고 내려간다는 건데요. 사실 예측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전수조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도 안 해요. 걸렸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찾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은 만약에 감기 증상 있으면 코로나 검사 하실 거예요? 뭐 최근도 그런 적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검사에서 양성 나왔을 때 뭔가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실수가 있고 뭔가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격리 조치를 받았을 때는 당당하게 하고 당당하게 쉬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능했지만 코로나19 한참일 때는 지금은 좀 덜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은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오늘 빵꾸 내면 안 되고 검사했다가 양성 나오면 이 주변 사람들에도 민폐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피해 준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 뭔가 스트레스를 본인이 혼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사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번에 뭔가 그 표본 샘플 감시 조사에 의한 거는 일부의 조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35만 찍고 내려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감염이 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시차가 있어서 그 여파가 9월 초까지 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부터 또 다 만나고 또 모이잖아요. 예, 의료계는 그걸 걱정합니다. 모이기도 하고 여행도 가시고 더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유럽, 일본하고 계속 이 KP3 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해서 이것을 잠재울 수 있을까? 특히나 우리 추석 때 응급실 걱정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걸려갖고 중증화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 일단은 이제 급한 대로 병원이나 뭐 약국 가서 그 치료제를 다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진단서 필요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네,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그렇죠. 처방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 가능한 병원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검사는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고 또 병원에서도 PCR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과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의료 시스템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추석 때,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의료 대란 해결하지 못하면 응급실이라든지 지금 과밀화 이게 심각해질 것이다 말씀 좀 주셨는데 또 곧 또 추석이잖아요. 추석만 되면 제가 느끼는 게 응급실 정말 사람들 많아지잖아요. 근데 의료진은 좀 부족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좀 현장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긴 연휴가 오면 그 앞두고서는 의료에는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꼭 연휴 전날 아프신 응급에 맞아요. 중증 환자들이 가장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웬만해서 수술방도 정말 응급 아니면은 열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그 진료 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추석 때는 응급실 주로 그리고 365 병원이라고 의원급 중에서도 24시간 하는 일부 병원 거기서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의료 수요와 과연 부응하는 그 의료 응급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특히 요즘에는 매일매일 기사 나는 게 어제는 건국대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뭐 같이 사직하겠다 그런 기사 나오고요. 그 전에는 뭐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일부 그 진료 변경이 있다 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와 우리 지역 특히 필수나 중증, 지역의료 살리겠다고 했던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이 오히려 의료 붕괴를 가속하고 있는 아주 정말 딜레마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던데 또 이거 비공개 그 만남을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겠다는 풀려고 의지를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생각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예전에 비대위원장했죠. 총선 전에 의료대란 때문에도 표를 많이 잃었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상당히 보수적인 또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 찍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찍기도 하고 개혁신당 찍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그런 투표를 보였는데 총선 때 만약에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없었다면 지금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의 리더십과 여당에서의 원내에서의 입지를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저주가 꽁꽁 얼어붙어서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본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여당 대표인데 추석 전에 뭔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풀려고 노력을 하고 싶고 해결하는 유능한 여당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어제만 해도 기사에서 당정에서 건의했으나 단절 거절당했다. 그렇죠. 참 박절합니다. 윤 대통령. 근데 그만큼 여당 리더로서의 그 유능을 보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한계를 어제 여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 2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의료 개혁 잘 되고 있다. 성공적이다. 자화자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 브리핑에서도 2,000명의 그 의지는 근거가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의료개혁
끝까지 추진하겠다. 아마 그런 기조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의료계 그리고 젊은 의사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과는 멀리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국정 브리핑을 이제 할 것 같은데 연금도 하고 특히 의료개혁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걸 하면 최소한 국민들은 납득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국민들도 좀 어렵고 의료계는 더더욱 어려울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저는 나쁜 정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지 네. 않습니까? 뭔가 엘리트 집단이다 그리고 카르텔이 있다 그런 기본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13만의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사악했느냐 국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악마화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총선 전에 의대 정원 확대로 뭔가 표몰이를 해보려고 했던 보수 정권의 그런 잘못된 판단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랑 교육이랑 공동으로 청문회 했을 때도 보면은 예. 배정위원회 관련된 회의 이런 회의록 다 파기하고서는 그러니까 고르쇠 그것도 작정이잖아요. 본인들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왜 정부 회의라면 대부분 각기 속기를 하든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파기했다 그러고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예.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저도 21대 국회에서 의료대란을 점검하면서 보면 네.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안 줘요. 왜냐하면 2,000명이라는 근거가 졸속이기도 하고 설명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이거든요. 원래 같으면 밑에서 올라가서 상향식으로 2,000명이 왜 되는지 그 자료도 그러면 낼 자료가 많을 건데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야당 주장이긴 하지만 결국 위에서 2,000명 딱 정해서 찍어 누르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나 어떤 그게 안 나온다 이 말씀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정부와 국민 의료계를 봤을 때 예. 국민들은 의사 집단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것을 조장해서 의사 정원 확대를 하면 분명히 국민들은 대환영하면서 네. 지지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얄팍한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번에 정원 확대를 한 것이고 네. 사실은 근거가 부족하고 부실했기 때문에 현장 의료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 수용성 그리고 의사들의 반발이 이렇게까지 거셀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네. 사실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하려고 했었어요. 4,500명 한다고 제가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의료계에서 하는 예. 얘기는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숫자가 합리적이다. 예. 심지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의사과학자 100명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의료계가 뭔가 확대되더라도 꼭 필요한 연구, 바이오 헬스, R&D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이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정말 무식하면 네. 용감하다. 예. 독불 장군이다. 무대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결과가 국민들이 의료 붕괴를 체감하시면서 아마 네. 느끼실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이상돈 전 의원, 이게 보수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엄청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정책.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낙상 사고인가 이마를 다친 이후에 22군데 응급실에 전화했는데 내가 김종인인데라고 하는데도 퇴짜를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당한 응급 의료 체계에 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이고요. 특히 김종인 의원님은 고령이시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국민들 중에. 그리고 8cm에 대한 열상이고 단순히 그 열상이면은 예. 다음날 꼬매도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낙상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한 뇌 내에 출혈이 있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래서 거거든요. 응급실 가려고 예.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응급의학과 입상에서는 만약에 뇌출혈로 밝혀지면 응급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신경외과 의사를 불러야 되거든요. 없다는 그럼 거죠. 내가 전문의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을 혼자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받았다가 수술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종인 전 대표께서 또 이거 소송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야. 그럼 이게 사회 파장이 엄청 커지게 그러니까요. 되고 그 의사는 또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참고인 신분에서 또 피의자 전환될 거고요. 이게 뻔한 의료계에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저수가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환자를 봤던 그런 트라우마 네. 결과로 돌아온 것들에 대한 이게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 정도도 이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더한 상황이 될 거고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거든요. 저는 상당히 저 주위에도 하나씩 이제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도 전문가시니까 또
입법도 정책도 하셨고 또 현장에도 계시니까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답 좀 주세요. 어제도 대한의사협회 네. 이면택 회장이 이제 네. 단식 1차, 오늘 2차가 됐는데요. 이제는 투쟁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2025년에 대한 1,509명 증원에 대한 재검토부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26년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자고 하는데 했는데 또 안 됐죠. 그것도 안 되는데 25년 정원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만났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혼자 못한다 그러면 이번에 여야 당대표 회담이 그래도 언젠가는 날짜가 지정되고 만날 잡히면? 텐데 국회에서 예. 이것은 여야 뭔가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정말 민생의 정점에 있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예.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보수에서 정권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예. 정말 주요한 사안이 됐기 때문에 예. 공동으로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결단해라.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에서의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한 장차관의 그런 솔직한 뭔가 잘못의 시행과 인정과 의료 시스템을 다시 의료계와 국민들과 신뢰를 갖고 리셋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와야 아하. 그리고 언론도 도와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과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셔야 이 정권에서 그동안의 의료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그래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뭐 제가 개인적 질문이기도 하고요. 내년에 이제 의대생을 제가 뽑았는데 더 뽑는다고 하는데 올해 지금 1학년 학생들 다 유급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예. 그러면 뭐 곱하기 2, 3이 돼가지고 가르칠 선생님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기자재는 맞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급되면 어떻게 뽑을 겁니까? 계속 다 1학년인데요. 뭐 2학년도 없고 3학년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상황을 되게 공포스럽게 걱정하는 의대 교수님들이 계시죠. 실제로 원래 의대 정원 3,000명에다가 지금 예? 1,500명이 더해져서 4,500명인데 그러니까요. 신입이 4,500명이고요.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휴학을 하거나 유급을 그 하거나 유급해버렸잖아요. 3,000명이 더블링 되면서 7,500이에요. 예. 그 정상대로 좀 뽑힌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큰 의과대학,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은 정원이 늘지 않았어요. 예. 그대로 가는데요. 지역에 있는 소수의 충북대학교 대학들, 200명이에요. 그거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국립대 대학들 이런 조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의대 교수들이 티칭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우리 41번째 의과대였던 서남의대 마지막 교수였거든요. 교수를 하셨군요. 그래서 서남의대가 부실의대로 폐교될 때의 과정들을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는 지금 의학교육인증원에서 부실의대여서 교원들 학생 수 비율도 열악하고 강의실도 열악하고 퀄리티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도 결국에는 국가고시를 못 보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극단적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피해는 결국에는 의대생들, 학생들한테 간다는 예, 거죠. 국민들한테 껴안게 됩니다. 아니 부실의대. 의사 모자란 데가 많이 뽑아놨는데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제 같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그래서 국립대 10개에 1,000명의 교원을 순차적으로 증원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증원됩니까? 의사들 누가 합니까? 의대 교수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가서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의사 면허만 있다고 의대 교수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전문의가 돼야 되고 다 그 자격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예, 교육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연구에 대한 역량 그리고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한 역량들이 한꺼번에 다 자질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의료에 대한 그런 복잡하고도 고도의 전문성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이 사태를 초래를 했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너무 멀리 왔다. 네, 생각이 또 듭니다. 하나 뭐 이전에 건설 이런 노동자들이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면 다 됐거든요. 의사들을 쉽게 물렀습니까? 그렇지는 그렇지 않아.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뭐 저는 뭐 법률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상처를 받을 때를 받았고. 받았기 때문에요. 젊은 의사들이 사실은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휴학을 하거나 했을 때는 나는
정부가 우리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네. 필수 의료를 가게 되면 오히려 유지 명령으로 해서 무조건 본인의 직업 자유에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나쁜 경험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나는 필수 의료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안 할 거야. 라는 의향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 그래서 미국 가서 의사하겠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나는 그냥 피부 미용하겠다. 개업해서 피부나 성형하겠다, 뭐 이런 거 하겠다, 편한 거. 네. 죄송합니다. 편하다는 표현은.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나는 전문의 없어도 돼. 네, 그거 그냥 사면 나는 되니까. 나의 삶을 살 거야. 저 제주에 아는 의사들도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나는 흉부외과에서 정말 슈바이처 같은 의료를 구현하겠어. 힘들어도. 라고 했던 친구들까지도 상당히 후퇴해버렸다. 방법이 없잖아요. 예.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마상 당하면 예. 마음의 상처 당하면 못합니다. 이거 복구 안 되잖아요. 복구가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다시 의료계 시스템에 그 어려운 힘든 환경에서도 헌신했던 의사들에 대한 리스펙트는 못할 망정 그렇게 돌팔매질을 했던 거에 대한 상당한 뭔가 그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수로는 당분간은 계속 무너지는 악화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대통령이 되죠. 결단하셔야 된다. 예,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이유로 뭐 이제 앞으로는 대학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가겠다. 네. 그 응급실의 전문의 인력을 뭔가 채용하는 인건비 지원하겠다. 뭐 아니면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를 올려주겠다. 여러 가지 당근책을 많이 세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갈라진 의료계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정원을 건드리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까놓고서는 의사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제대로 어떻게 추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논의를 하면서 누구의 명분과 누구의 근거가 맞는지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매년 3,000명이 늘어나고 있는 의사의 그런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의사 배출이 몇 명인지 늘릴 땐 늘리고 줄일 땐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의사의 양적 팽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와 지역에 있는 그게 의사를 필요해요.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그러니까요. 대한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수만 늘리려고 하니까 예, 이게 문제죠. 고도와 세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의 무능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소아과나 내과나 외과 이게 중요한 기본 진료 그분들이 부족한 게 가장 문제고 지역 의료가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자란다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빅5 병원 중에 하나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중환자로 진단이 됐을 때 해당 과를 보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다시 들어가서 코로나 중환자가 됐으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에서 환자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병상도 지금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병상을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2차 병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보냈을 때 받아주는 의료진이 있을 것이냐? 상당히 같은 의료진으로서도 곤혹스럽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명들이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가 끝까지 이거는 책임지고 사죄하고 수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 나왔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건국대학교 충주대 병원 응급실 전문의 전원 사직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나중 결과가 될지 지금이라도 조금 해주면 좋겠다. 우리 신현영 의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예, 자주 제 인사드릴게요. 최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유,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국민들과 또 소통할 하얀 수 옷도 있는 입고 와서 의사 복장은 아니지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